지난 시간 OT 이후에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고요. 최초의 국가가 어떻게, 그리고 부족국가, 도시국가 형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정의로운 국가는 올바른 국가로서 완성된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정의가 과연 뭘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고, 이어서 국가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생존과 욕구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리고 인간의 욕망도 더 세분화되고 더 다양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또한 변화되고 있다. 국가가 개개인의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도 하지만 무분별한 욕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절대 왕정에서 근대 국가로서의 이야기, 그리고 국가의 기능으로서 구성원 간의 대립이나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피종해서, 그러니까 시민혁명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역할들이 점점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국가 형태, 국민이 주인인 국가 형태의 이야기들을 해냈고, 장보댕 같은 근대 군주 주권론에 대한 부분, 국민만의 사회 질서를 수립하고 유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가는 주권을 갖고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주권에 의한 정당한 통치, 이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근본적 목표는 행복과 정의다 라는 부분, 그리고 토마스 홉스 같은 계약을 통한 국가의 성립을 이야기했던 거, 사회계약론, 한번 쭉 책의 내용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스 베버 같은 폭력 구조로서의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국가를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독립체라고 조금 가격하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폭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계급 국가론을 주장한 칼 마르크스, 역사 발전을 계급 투쟁의 과정으로 보고 변정법적 유물론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헤겔에까지 넘어와서 이 부분, 그리고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헤겔의 주장들을 비판하면서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다가 하려고 합니다. 2009년도, 2012년도에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 두 개의 문입니다. 조금 무거운 내용의 이야기고, 용산 참사 그리고 합법적인 공권력의 폭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봉 한 달 만에 누적 관객 5만 명을 넘긴 독립영화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흥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무거웠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던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개의 문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철거민과 경찰 특공대 1명이 사망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경찰의 증거 수집 영상, 그러니까 경찰의 눈으로 본 시각, 그리고 인터넷 방송 영상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부분에서 의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용산 참사는 2009년에 1월 추운 겨울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용산 4구역 한 건물 옥상에서 전국 농성을 벌이고 있던 세입자와 농성을 지원 나온 전국 철거민연합회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동으로 이루어진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철거민 5명, 경찰 특공대 1명이 사망했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던, 조금 내용을 들어가보면 좀 끔찍한 내용들, 화면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폭력 사태의 진실, 안전대책, 과잉 진압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고, 검찰 수사를 이어졌고, 수사 결과 발표 후에도 사라진 3천여 쪽의 수사 기록, 이런 것들의 논란거리가 계속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도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OTT에 보니까 이 내용이 영화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한번 같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컨테이너가 올라가다가 그 안에서 뭐 이렇게 화염이 휩싸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산 4구역 재개발 사업은 도시 정비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으로 법률 간 일치되지 않거나 행정적 판단을 하기에 매우 복잡한 도시정비 사업 관련해서 법체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의 진압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우리 사회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계속해 보면 자본주의와 근대국가라는 부분입니다. 구시대는 간다.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변해 발전하고 있죠. 절대 완전국가에서 중상주의 상업을 중요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근대국가 기원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과정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책에 있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이걸 암기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15세기 말 무렵부터 유럽에서 초기 자본주의 발전을 이끌어온 화폐경제의 발달은 봉건제 사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봉건제 사회의 기족이라고 하는 사회계급은 파편화된 주권과 종속적 재무관리라는 정치적 구조 속에서 개인적 권위와 재산을 향유하고 법률에 대한 배타적 독점과 개인적 사법권을 행사하는 특권층으로 존재했습니다. 농민들은 군사적으로 보호하면서 법적으로는 농노로 삼아 그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보존해주는 집단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죠. 봉건제는 유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사회체계라고 할 수 있죠. 아시아는 좀 다른 형태의 고민으로 이어졌죠. 봉건제가 보편적인 사회체계로 자리 잡은 것은 7세기 말 프랑크 왕국부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와 가시는 귀족과 하위계급에 대한 계약을 통해서 재생산되었고, 피라미드식 위계질서 바닥에서 지배의 대상이 되면서 결코 정치관계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생산을 담당하는 절대 다수의 농민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봉건제가 절대주의 국가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은 첫 번째, 국왕 또는 국주의 중앙집권체계가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서 농노에서 해방된 개인을 기초로 하여 사회 질서와 안정을 이룩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계층의 성장으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유럽인들의 경제활동은 전 세계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상업활동과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중상계급들이 상인계급들이 나오게 되었죠. 세 번째는 초기 자본주의 경제제도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길드 제도를 통해서 제조업 체계로 전환 이런 것들 시장 확대를 초래하는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발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절대주의 국가를 통해 관료제, 상비군, 공통된 법체계, 국민전 조세제도, 무역, 외교 등 군대 국가의 통치기구의 근간이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한번 쭉 책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대 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계약, 보정인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서유럽 절대 왕정 국가가 시민혁명으로 분과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주권이 군주에 있다는 군주 주권론이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주장하는 국민 주권으로 바뀌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국민국가라고 하는 자본주의 발전이 이끈 동력이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역할도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경제 행위자들이 거래를 위한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보정하는 보정인이 바로 국가의 역할들을 했고, 이를 통해서 자본주의 핵심적인 부의 소유형된 재산권이 확립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대 국가가 자본주의 발전에 큰 들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국가 존립을 위한 물질적인 부의 창출이 자본주의 경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과 세금 징수를 통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경제발전과 동일시하는 것은 국가가 경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끌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보장제도의 제도와 복지국가를 만드는 토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원인들이 있겠죠. 복지국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던 봉건제의 붕괴와 새로운 사회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중해 문명을 중심으로 세력을 펴온 로마 제국이 무너진 7세기 말부터 10세기 중葉까지 중세 유럽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제가 붕괴되면서 만들어진 봉건제, 이는 봉건제를 통해서 일종의 노예에서보다는 조금 다른 유화된 농노제를 통해서 경제적 지배구조를 간 영주와 농민 간의 어떻게 보면 예속이라고 하는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영주는 정치적 강제를 통해 농민들에게 경작 의무를 부과하고 그 대가로 지대를 받았으며 농민은 영주에게로부터 봉건적 의무에 예속되어 잉여 생산물을 바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4세기에 들어서 유럽은 격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고 봉건제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간헐적으로 일어나던 농민 반란은 이때부터 농촌과 도시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중세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화폐경제가 확산되는 화폐경제를 통해서 장원제도에 영향을 끼치고 영주와 농노라는 지배구조의 간섭과 이를 유지하던 전통적 가치관이 붕괴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관계를 만드는 단초가 되었고 봉군 영주들과 귀족들은 화폐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축적을 불허하면서도 신분제에 의한 속박과 세습, 화폐경제가 지향하는 경쟁적 관계에 대치하는 것을 그러니까 좀 두려워했죠. 화폐를 전파시키는 상인들과 송업자들을 경계했고 지배계급으로서 상인이 되는 것을 이렇게 조금 막으려고 했죠.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발전한 부분. 그래서 양모산을 발전으로 해서 인클로즈 운동이 일어났는데 51페이지 아래에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5세기 중엽 이후 유럽, 특히 영국에서 영주나 지주가 목축업이나 집약농업을 운영하기 위해 공동작, 경작 이런 것들을 했던 토지 개방지, 공동 방목지, 항무지 등을 돌담이나 울타리 등의 경계 표식으로 담을 치고 사유지 경계를 명시하여 집약적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한 집단 농장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15세기에서 16세기 이후 인구가 급증가하고 섬유 기술이 발달하면서 양모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규모의 인클로즈 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수많은 농민들이 생계수단을 잃어야만 했겠죠. 그리고 인클로즈 운동과 빈민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얽히고 빈민촌을 양산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공장 일자리를 얻지 못한 농민들은 불황이나 거린이 되었고 농지 축소와 식량 감소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민들의 빈곤 상태는 더욱 가속화되는 부분으로 갔습니다. 지주에 의한 인클로즈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농민들의 빈민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영국 왕실은 1531년과 1536년 헨리 8세에 의해서 구빈법,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최초로 시행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복지국가 형태의 움직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불안해지면 나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다독이는 역할들이 필요하게 된. 앞에서 말했던 영국의 구빈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폭동으로부터의 문제들을 조금 감싸기 위해서 좀 막기 위해서 제공되었다라고 보시면 과도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그러니까 영국 정부는 19세기 들어서 이 공장법 책에서 아동 노동들을 금지. 이 시기에 아동의 노동을 통해서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짧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개론 시간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를 통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제정된 독일의 사회법 안에 오늘날의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조치를 만들었습니다. 1883년 의료보험법, 1884년 재해보험법, 1889년 노령연금보험법을 제정하고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들어서 시작했던 게 거의 100년 전에 이것들을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당시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독일의 사회보장 입법은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볼 수 있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정치적 격변을 경험한 유럽 근대 국가들의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한 빈곤, 실업, 재해 등의 사회 문제에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 더 나아가 국가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던지고 제도적으로 입법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장애, 질병, 실업,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을 겪게 됩니다. 사회보험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가족이나 친척, 이웃들로부터 일시적이고 비체계적인 자선 형태의 도움을 받는데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 즉 복지국가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위협들은 예방적이고 항시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고 국가의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노동보호정책, 노동정책, 기업지원, 주택, 가족, 교육정책, 소득재분배정책,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정책, 생활보호정책 등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려는 사회정책의 목표는 경제적 삶의 조건 향상 속에서 포함되는데 경제 질서의 영향, 경제 구조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회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사회보장은 완전 고용과 경기 안정, 성장정책 등을 통해 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경제성장은 사회정책의 경제적 토대를 보장하고 확장시키는 데 있고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인 사회정의의 실현은 사회정의는 기본적으로 분배원리이며 사람들이 내는 기여금과 사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어떤 것의 비율과 관련된다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1차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로 전 국민한테 다 차등은 있었지만 지원을 했고 2차 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는 지원하지 않는 일부 선별적 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균형을 조금 맞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회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의 긴급성,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 세 번째는 정치적 책임 수행자의 문제 해결 준비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회적, 개인적인 욕구와 다양한 사회정책 수요와 긴급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면서 사회정책에 보존해야 하는 긴급성에 대한 의미를 담고 그것을 잘 풀어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사회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적 수단의 활용과 적절한 도구, 특히 제도 수립 가능성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들을 사회복지를 현장에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다 알기 쉽지 않은 점점 그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따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까지도 합니다. 정치적 책임 수행자와 문제 해결 준비 부분은 문제 해결 능력과 함께 병행되는 독립적인 역할 수행을 의미하게 되는데 특정한 문제 해결의 긴급성 정도 수준에서 불구하고 준비된 자원은 어느 정도 범위에서 그리고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는 영역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2차 결정 요인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림 3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이거는 현장에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대면 수업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체계와 정치 체계는 동시에 문제 해결의 긴급성과 문제 해결 준비에 영향을 주는 1차적인 결정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과 자연자원은 문제 해결 준비와 문제 해결 능력에 영향을 주는 1차적 결정 요인이 되고, 사회정책과 경제체계는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2차 결정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체계는 경제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2차 결정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봉건제가 이제 해체되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핵심은 빈곤입니다. 산업혁명을 통해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분업과 공장제 수공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 조건이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그러니까 노동력 대비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임금에 내몰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사람들을 힘들게 했죠. 1890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 간 격차를 해소하려는 사회주의 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났고, 유럽 전역에 사회주의 정당들이 만들어졌고, 노동자들의 지지가 급속히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정당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자 사회주의자들의 의회 진출을 더욱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성장은 1824년 단결 금지 폐지법 이후 노동조합 결성이라는 조직적인 실천력으로 이어지기 시작했고, 숙련공로부터 시작된 노동조합은 비숙련공 노동자들에게도 확대되면서 노동조건 개선의 요구가 더욱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들어서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발하게 되었고,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출현은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20세기 들어서면서 시장과 국가의 기능에 대한 논의들이 확대되기 시작을 했고, 세계 경제체계는 1919년 러시아 혁명 이후 국가에 의한 계획 경제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양분되어 대립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유효 수요 증가로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주장한 케인즈에 의해서 유럽의 복지국가 수립의 기반들이 다져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시장의 역할은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필요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의 주체의 문제로 해결되고, 즉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생겨나는 불합리한 현상의 해결 방법으로 국가는 사회정책을 통해 공공재를 제공하고 생산된 재화를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우선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이것을 맡길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그러니까 좀 심화되기 시작했다. 국가계획과 시장 중심의 판단을 가름하기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사의 출발이 가치가 반영됐다고 보면 되겠죠. 분배적 평등인지 개인의 자유인지 이러한 부분에서 이념적 지평으로 넓혀졌고, 사회체계의 구성 및 운영 원리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에도 전혀 다른 관점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본질을 살펴보면 시장은 강자와 약자의 불공평한 경쟁 상황에서 절대 약자의 편을 들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 기능도 갖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국가가 개입하여 불공정한 경쟁을 주도하는 시장을 견제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중요한 이유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시장은 시장 참여자들에 대해 자율적 조정 기능을 기반으로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는 공적 이익을 지향하고 법이나 규제를 통한 권력적 수단을 이용하여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케인즈주의자들은 시장 경제의 틀은 유지해야 하지만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개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것은 영국에서 베버리지가 1940년에 발표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라는 데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복지국가라는 용어들이 처음 사용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복지정책을 세우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주의는 국가가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국민 최저생활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기초생활보장법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국가는 실업자에게 직장을 구할 때 생계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의료, 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1944년 영국 정부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